제 이름은 유인촌입니다. 새삼스럽게 오늘 제 이름을 소개한 것은 오늘 바로 그 이름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름은 남에게 나를 나타내고 또 나 스스로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름을 지을 때 부르기 쉽고 또 뜻이 좋은 것을 고르고 또 집안의 학렬 같은 것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지어지는 이름은 없겠죠? 하물며 나라 이름, 국호는 어떻겠습니까? 국호도 개개인처럼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더 나아가서 민족의 정신까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600여 년 전 조선이란 국호도 역시 그렇게 쉽게 지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TV조선 왕조실록 나라 이름 조선을 통해 조선을 만나봅니다. (1392년 7월) 이성계는 공양왕의 양위와 백관들의 주청으로 왕위에 즉위한다. 그러나 이성계가 국왕이 된 그 당시의 국호는 엄연히 고려였다. 왕이 된 이성계는 교지를 내려 국호를 그대로 고려라 하고 모든 의장과 법제도 고려의 것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며 고려 왕족들도 우대한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새 왕조의 체제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 그해 8월 이성계는 고려의 의제와 전례를 정비하는 한편 명예 사신을 보내 새 왕위의 즉위를 알린다. 그러길 몇 달, 그해 11월 27일 계품사 조임이 명예 칙서를 가져와 알렸다. 조임이 가져온 명예 칙서는 왕위 승인은 물론 나라 이름까지도 바꿀 것을 허락하고 있었다. 그 뒤로 조정에선 3일간에 걸쳐 새로운 국호가 논의된다. 신하들은 여러 가지 의논 결과 새 나라 이름 후보로 조선과 화령을 정하기에 이른다. 조선은 예로부터 나라 이름으로 사용한 적이 있어 당연히 거론될 수 있었지만 화령은 의외였다. 전하, 화령은 전하께서 탄신하신 성스러운 곳이니 화령을 국호로 삼으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이로써 조선, 화령 두 가지가 새로운 왕조의 국호 후보로 결정된다. 여기서 화령은 옛 영흥부로 지금의 함흥을 말하고 있다. 새 나라 이름 후보로 조선 하나만이 아니라 화령이란 이름도 있었군요. 그런데 왜 나라 이름을 두 개씩이나 지었을까요? 새 나라가 세워지면 주변 국가에 새 나라가 출현했음을 알리는 것은 의례적인 외교 절차입니다. 이성계도 역시 이러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 명나라에 새 임금이 들어섰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선 두 개의 이름을 지어서 선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단순히 나라 이름을 알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왜 두 개를 갖고 선택해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 국호의 후보가 조선과 화령 두 가지로 정해지자 이 태조는 그 길로 명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은 예문관의 학사인 한상질로 바로 한명회의 조부였습니다. 아니 국호가 하나면 되지 왜 이렇게 두 개를 들고 가십니까? 예끼 하나만 갖고 가면은
명날에 내가 정한 이름이 이거요 하고 통보하는 뜻이 되지 않느냐. 그런 문회가 어디 있어? 그렇다면요,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조선은 좀 왠지 괜찮은 것 같은데 화령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화령이란 이름이 국호감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라 이름은 대개 그 결의 전체, 핏줄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갖다가 한족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 자체는 나라 이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한이라는 이름이 우리 조상들이 써왔던 우리 나라 이름이자 결의 이름이죠. 따라서 마한 진한 변한이 됐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한도 바로 그 한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지역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상징적인 의미거나 어느 다른 나라가 그 지역을 할 때 이제 총괄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떠한 곳 그런 의미가 나라 이름이 될 수가 있죠. 말하자면 그 아사달 같은 이름이 대표적인 얘기예요. 중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는 분명히 동쪽 나라고 먼저 해 뜨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사달 같은 이름이 나왔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한자로 옮겨진 것이 조선 이런 이름이 됐다고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령이란 이름은 어느 한 곳의 지명일 뿐이거든요. 그 영흥 일대의 그 지명일 뿐이고 단지 한 가지 자신의 고향이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국호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두 개의 후보 중에 조선을 염두에 두고 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화령을 슬쩍 후보에 올려놓지는 않았을까요? 조선이 건국할 무렵 조선은 명과의 외교관계에 대단히 세심하게 대처해야만 됐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고려가 명이 천령이를 설치한 문제로 군대를 출병시키기까지 했던 그러한 이 상황이 앞에 있었고 물론 위화다 회군으로 그 문제는 다소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뒤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명을 건국한 주원장이 상당히 의심이 많은 그런 인물이어서 건국의 공을 세운 부하장수들 대부분을 처단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결국 국호를 정하는 데서도 두 개를 올려서 명에서부터 선택을 받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게 됐던 겁니다. 무엇으로 결정이 났나요? 조선 맞지요? 이거 갖고 계신 거 좀 저도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동의의 국호에 담은 조선의 칭호가 아름답고도 그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를 영구히 번성케 하라. 그런데 그것이 전래된 지가 오래된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그것도 몰라? 이 기자조선을 말하는 거잖아. 기자조선이라면 우리를 제후국쯤으로 생각한다는 것 아니에요? 글쎄, 누구 맘대로 우리를 제후국이라고 해. 생각하기 나름이지. 중국은 조선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중국은 자기들의 고서인 서경이나 사기에 쓰여진 기자조선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 사기편에 보면은 은나라 신하 기자가 조선에 건너와 왕이 되고 백성들 교화에 힘썼다는 내용이 씌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 칙서에서 조선이란 칭호가 아름답고 그 전래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은나라 사람이 조선에 건너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식해서 한 말인 듯 싶습니다. 조선도 중국의 이러한 의도를 짐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이 조선을 선택한 뜻이 기자조선에 있었다면 정작 그 이름의 주인인 조선은 어떤 뜻을 담고 조선이란 국호를 올렸을까요?
그것은 단지 중국만을 의식해서 조선이란 이름을 지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조선초 편찬된 각종 서적들을 보면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우리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조선의 모든 문물과 제도 정비를 적은 조선 경국전을 보자. 조선이라 한 것이 셋이 있었으니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그것이다. 여기서 단군조선은 최초의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조선 초기에는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살리는 각종 역사서 편찬 작업이 이어졌다. 그중 하나인 고려사에는 단군조선이 중국요와 같은 시기에 건국돼 3600년이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쓰여 있다. 그리고 태종 때 변계량이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이것은 조선이 중국과 같은 대등한 천자의 나라임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대목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 초기에 단군에 대한 여러 기록들은 나라 이름을 정하는데 단군조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짐작하게 한다.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에는 단군조선의 영광과 기자조선의 영광을 다시 부활시켜서 계승하자 하는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그 단군조선은 요원 임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자부심, 또 단군은 천손의 후예라고 하는 자부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실시한 정책 중에 첫째로 정전제도라고 하는 이상적인 토지제도를 실시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팔조교라고 하는 윤리를 펴서 우리나라를 교화시켰다고 하는 이 문명에 대한 자부심,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고조선에 대한 인식은 고려 말기 이승효라든지 이련 같은 지식인들이 나와서 고조선에 대한 역사적 실체를 밝혀냄으로써 지식인들 사이에 보편적인 인식을 갖게 됐고, 이것을 개국공신들이 수렴해서 국호에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는 기자조선과 단군조선 모두의 계승자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에 글이 실려있는 삼봉집입니다. 이 책을 보면 조선 초기 당시 신흥 유신 세력들의 생각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정전제라는 이상적인 토지제를 실시하게 된 자부심과 팔조계라는 윤리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대등한 문명국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이 국호 조선에 담겨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밑바탕엔 단군이 갖는 시조의 의미를 더 염두에 둔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선 개국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왕조의 국호인 고려가 고구려 영토에 대한 야심과 그 영광을 잇는다는 뜻을 담고 있었지만 신라나 백제의 유민들에겐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태조 이성계가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것은 삼국의 유민들에게 호응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1394년 10월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건 역시 이런 삼국 유민 의식을 하나로 모으기 위함이다. 일찍이 한양은 한반도의 중심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그치질 않았다. 특히 삼국시대 때 한양 점령은 곧 한반도 패권을 잡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이유로 한양은 자연스럽게 삼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곳이 문화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양 전도로 백성들의 화합을 추구하는 한편 제도적인 노력도 병행됐다. 과거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과거 제도는 균형적인 지역 안배에 더욱 신경을 썼다. 문과와 생원,
진사시험인 소가로 나뉘는 대표적인 과거에서 초시에는 반드시 지역 인구별로 정원을 책정해 두었다. 예를 들어 성균관이 50명, 한성이 40명, 경기도에서 20명, 충청과 전라도에 각각 25명, 경상도 30명, 강원도 평안도에서 15명, 그리고 황해도 영안도에서 10명씩 선별해서 지역의 인구 비와 균형을 맞추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고려 때 폐단이 많았던 음서제도, 즉 추천제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 지방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우리는 국호를 왜 조선으로 정했는지 나름대로 의문을 풀었습니다. 중국 요나라와 동등한 역사를 지닌 단군조선의 유래와 기자조선의 문화적 우수성을 통해 국호 선정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조선이란 나라 이름이 백성들 통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 조선의 관계를 굴욕적인 사대주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국호감을 2개 들고가 선택을 청한 것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외교적인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사대란 어떤 모습인지 외교란 눈으로 보면 다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킨 결정적 계기가 된 위화도 회군. 이성계는 회군의 이유 중 하나를 이소사대, 즉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받드는데 공격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나 명으로 하여금 요동에 대한 이성계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게 하기는 어려웠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이전 공민왕 19년에 요동 정벌에 앞장서 요동이 역대 우리 땅임을 주장했다. 그래서 조선을 허락한 명의 칙서를 보면 변방을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이라고 말했다. 이는 요동 땅에 대한 조선의 높은 관심을 명이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관심은 정도전의 요동 정벌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조선 초기 명예실록에 따르면 고려 때부터 명나라는 요동 지역으로 자주 원정을 나왔던 고려인을 미심쩍게 봐왔다. 물론 위화도 회군으로 새나라 조선이 유화 정책을 취했지만 명에게 조선은 요주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지나친 명예 간섭에 정도전은 결국 태조 6년 요동 정벌 기치를 세우게 되니 바로 요동 정벌론인 것이다. 조선 왕조의 이제 외교 정책을 우리가 이제 4대 교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4대라고 하는 것은 이 동아시아 세계가 중국을 중심에다 놓고 주변 국가들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서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을 4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일방적인 복종 예속 관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4대 관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주권이나 자주권을 전혀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외교적 형식상으로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서 맺어지는 관계죠. 그리고 교린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와 신하 사이의 대등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와 북방족이라든가 또는 일본과의 관계는 교린 관계죠. 그래서 4대와 교린은 형식상으로는 이제 대등한 관계와 군신 관계라고 하는 차이가 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국가의 주권을 지킨다는 면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고려가 조선으로 교체될 당시 동아시아는 급변하는 시대였다. 우선 중국에선 명과 원이 교체되고 일본에선 북조가 남조를 통일해 무로마치 막부가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이 택한 것은 4대 교린 외교 정책이다. 4대는 중국에 대항하는 외교 방법으로 받들어 섬기는 것이라면 교린은 일본이나 여진에 대한 것으로 대등하게 사귀어 국가 안정을 취한다는 회유책이었다. 고려 말 이래로 조선을 경계하는 명과의 관계를 볼 때
조선은 조심스럽게 외교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것은 국호를 정할 때 상황만 보더라도 이해되는 부분이다. 사대는 그 당시로선 어쩔 수 없는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실제로 명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굴욕적인 일이 많았습니다. 조공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태종실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종 17년 명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물량을 보면 황금이 150량, 백은이 700량이나 됩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 양이 너무 많아 국내에서 조달되기가 어려우므로 토산품으로 대체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거절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조선이 조공 때문에 명나라에 시달린 일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명나라와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조선은 그 나름대로의 자주성을 살리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예가 조선 초부터 있어온 단군에 대한 제사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는 1770년경 평양부 지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당시 평양의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 성앞 남쪽으로는 이 대동강이 흐르고 있고 그 위로는 대동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당당하게 서 있는 단군정과 기자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단군 사당이 이런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3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초의 단군에 대한 제사는 민간 신앙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구월산이나 만이산 등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무사한 일을 기원하는 제사를 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려 중기 단군 신화에 대한 현존하는 최고의 책인 삼국유사 제왕운기가 나옵니다. 이 책들을 통해서 단군은 더욱 민간인들에게 폭넓게 인식돼 갑니다. 그러다 단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제례는 조선 태조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태조 원년 8월 기자와 함께 단군도 국가기관인 평양부에서 제사 지낼 것이 건의됩니다. 이 당시 사당에는 기자전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종 12년 7월에는 하륜의 요청으로 한 사당의 단군의 위패를 모시고 기자와 더불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단군의 위패가 기자에게 신하처럼 배양되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륜이라는 분이 단군 제사를 건의를 한 것은 당시 그 명나라에서는 기자를 내세우면서 기자가 조선에 와서 조선의 시조가 되었고 따라서 명과 조선은 종주국과 부용국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4대 관계를 은연중에 강조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명나라 측의 그 기자에 대한 강조에 대해서 이 하륜 같은 분들이 단군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우리 역사가 기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단군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그 봉함을 받은 그런 조공국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독립국, 자주국이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인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종 7년에 단군 사당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세종 11년에 기자 사당 남쪽으로 단군 사당이 새로 건립이 되면서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단군 사당 앞에는 단군을 조선 단군으로 명명하여 명실공히 민족 시조로서 제 자리를 찾습니다. 전하, 기자는 주나라 무왕의 명으로 우리 조선에 오셔서 이 땅의 문화를 전래하신 위대한 분이시옵니다. 만약 단군의 재앙을 따로 모신 것이 명나라 사신에 의해 중국에 알려져 그 연유를 문책한다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사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전하. 단군 사당이 따로 지어지기까지는 반대도 많았습니다. 최만리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대라고 하기보다는 명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사당은 지어졌고 세조에 이르러서는 왕이 직접 평양에 행차해서 친제를 올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성종 19년엔 명예사신이 직접 단군사당에 배례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중국에 단군이 조선의 국조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평양에 기자사당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자사당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이 기자사당을 매개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이 후예다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가끔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민간 신앙으로 내려오던 이 단군을 국가 시조로 이제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기자의 후예가 아니라 천선 후예인 단군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강하게 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에 단군 사당을 세운 뒤에는 중국의 사신들이 들어올 때 단군 사당에 참배도 하고 서울로 들어오도록 이러한 조치를 함으로써 조선 왕조가 당당한 자주국가라는 것을 중국에 대해서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단군 사당에 대한 제례의 변천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보다 더 성숙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단군을 국가의 시조로 모시며 조선의 역사적인 독립성과 민족 통일 의식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개국 초기 단군 사당도 없었던 시절에 비하면 크나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대를 따라가면서 보여준 노력은 조선 왕조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것은 조선이란 나라 이름이 갖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는 또 있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우리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들을 기억할 때 뒤에 조종을 생략한 채 부릅니다. 이렇게 생략된 조정이란 말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묘에는 역대 조선 임금들의 신의가 모셔져 있다. 임금이 죽은 후 그 신의가 모셔질 때 드리는 존호로 묘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묘호는 예사롭게 붙여지지 않는다. 특히 묘호의 사용은 그 나라의 독립된 역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려의 경우 몽고 침입 이후 원나라의 제후국으로 전락되면서 왕자를 쓰게 된다. 조선에 들어서도 계속 왕자를 사용했다. 그러다 태종 11년 왕을 바로잡아 조종을 붙이도록 한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황제나 사용하는 그러한 묘호를 선왕들의 이름에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당초 조선이 건국될 때에는 이 고려시대의 마력과 마찬가지로 제후의 격에 맞춰서 조종을 쓰지 못하고 왕이라고 호칭을 해서 조선의 선왕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환왕이라든가 또는 타광이라든가 이광 이와 같은 호칭들이 그것인데요. 뒤에 가서는 조선의 주체성을 살려야 한다 하는 그런 견해를 표방하면서 결국 이들에 대해서도 모두 조자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가까운 데서부터 환조, 또 탁조, 익조, 목조 이렇게 선왕들의 호칭에도 모두 조를 쓰는 그런 묘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조종의 사용은 천자의 나라인 중국과 조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세조대학자 양성지의 눌제집을 보면 그 관계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비록 중국의 번국일지라도 그 형세가 중국 기내의 형세와 다르지 않습니까? 중국 기내의
다른 제후국들과 비교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명태조께서도 조선을 승인하실 때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아 하늘이 이 땅을 만들었으므로 중국이 통치할 바가 아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내라 함은 중국 수도에서 500리까지를 당시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제후국 영역으로 봤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진은 조선이 기내의 제후가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지닌 독립국으로 봤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 조정의 이 묘호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옵니다. 한나라의 종사를 바로 세우는 데는 조와 종을 쓰는 묘호가 독립적으로 사용돼야 함은 기본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 개국과 함께 다시 묘호를 사용하게 된 것은 조선이 영토 내의 제후국 지위에 있지만 자주국임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징표가 된다. 이것은 원구단입니다. 대한제국 때 만들어 고종황제가 하늘에 제의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하늘에 천제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중국의 천자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조 때 조선도 원구단을 만들어 잠시나마 하늘의 천제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만 명나라를 거스린다는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태종 때 폐지되고 맙니다. 이렇게 하늘과 한 나라의 자주성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세종 때로 가봅니다. 세종은 역대 조선 임금 중에서 과학에 대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왕이었다. 특히 하늘을 관찰하는 일에 대해선 놀랄만한 업적을 보여주었다. 그 일은 왕조의 정통성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 간이대 역시 그중 하나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간이대가 있다는 사실을 명나라에서 알게 된다면은 혹여 문제가 되질 않겠소. 사신들이 혹시 간이대를 본다면 중국의 조정을 속였다 하여 트집을 잡을지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간이대는 될수록 감추는 것이 쓸데없는 사단을 막는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하면 어찌하면 좋겠소. 높이가 32척이나 되니 쉽게 감출 방도가 없질 않소. 임금과 신하들이 숨기려 했던 것은 바로 간이대, 지금의 천문대다. 한양의 옛 지도에는 경복궁 안의 시설로 뚜렷이 기록돼 있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간이대에서 하는 일은 해와 달, 별 등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고 그 운행 속에서 시간과 날짜를 정하는 일, 즉 역법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역법은 한나라에선 임금만이, 국가 간엔 천자의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이었다. 중국의 문물을 받아 쓰던 조선은 당연히 역법을 가져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4대 외교를 유지하는 동안 조선은 역법도 중국의 것을 배워와야 했고 역서 역시 매년 중국 황제에게서 받아오는 것이 관례이자 법도였다. 그러나 역법은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법일 뿐만 아니라 자연현상 인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왕조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였던 것이다. 특히 조선은 새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새 역법이 필요했다. 그 일환으로 태종은 하늘의 지도라 할 수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었다. 그 외 건국초기 수많은 과학기술과 정치적 성과들은 왕조의 기틀을 잡기 위함이었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역법 역시 그중 하나인 것이다. 모든 날짜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정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날짜, 같은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그것을 가장 중요한 제도죠, 말하자면. 제도를 만드는 권리가 임금에게만 있는 거니까, 천자에게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권리, 즉 시간의 움직임을 재는 권리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천명을 직접 받은 자에게만 있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1442년 세종 24년 마침내 조선말의 역법인 칠정산 내외편이 탄생됐다. 해와 달을 비롯해서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등 7개 별들의 운행 법칙을 한양을 기준으로 관찰해 계산한 것이다. 1년을 365.24251로, 한 달을 29.5903일로 대부분의 수치가 현대 천문학의 측정치와 일치하고 있다. 세종은 그제서야 나라의 법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중국에 의존된 역법이 아니라 우리만의 자주적인 달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비단 천문학적 기틀뿐만 아니라 자주국으로서의 입지를 세웠다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조선이란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이 택했던 사대주의 외교가 갖는 나름대로의 시대적 의미와 나라의 시조가 되는 단군께 드리는 친제를 통해 조선의 단군에 대한 깊은 인식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자의 나라 중국에게만 허용된 역법과 묘호를 사용하면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애쓴 조선의 노력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국호가 조선으로 정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이란 국호의 독립성과 자주성은 무참하게 격하당합니다. 나는 이제 글백은 이시조선적이거든. 이시조선 아니에요. 조선 국호로 조선의 저서가 조선이지. 외정 때 외정 때 학교 다니까 때문에 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는 안 배웠어요. 그 얘기 안 나는데.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예? 이조나 조선이나 마찬가지지 뭐. 태조가 등국해가지고 조선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시조선이지. 조선 말기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순환은 국호로까지 이어졌다. 1897년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으로 선언된 후 조선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 뒤 조선을 지칭하는 말은 이시조선, 이조였다. 누가 언제부터 이시조선이라 했는지 정확한 사료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료에 따르면 1901년에 일본 사람이 쓴 조선 개화사에 이시조선이란 말이 처음 나온다. 또 금소령이 쓴 조선사 개설에는 이시조선은 명조를 종주국으로 삼고 도의적으로 이를 숭상하고 의뢰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쓰여있다. 한마디로 한국 민족을 비하시키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단군조선, 기자조선과 구분지어 이시조선이라 할 수 있다. 시대 구분의 의미로 삼자면 이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조, 이시조선이라는 명칭은 단군조선, 기자조선, 유만조선, 이시조선 이런 식으로 역사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조라는 명칭은 조선 사람들이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먼저 사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사용한 그 이조라는 개념은 앞에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조선을 식민지화한 이후 일본 역사 속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지방으로서의 조선사라는 생각에서 이조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러한 격화된 이조라는 명칭보다는 원래대로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본 식민시대란 시기가 없었다면 거론되지 않았을 이시조선, 이조란 명칭. 그렇기에 일본이 남긴 말을 사용하기보단 조선이라는 정확한 나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옳다. 나라 이름 조선에 담긴 의미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세계사에서 나라의 이름을 잃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잘못 알고 있는 나라 이름, 그것은 그 시대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조선을 이시조선, 이조라고 불러선 안 되겠습니다. 고려를 왕시고려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에겐
조선이란 떳떳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